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신병주입니다.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은 누구보다 왕권을 중시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유교적인 질서, 명부론에 있어서도 의미를 둔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후계자를 세울 때도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장자로 하여금 승계를 시켜야 된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이 양녕대군을 세자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세 번째 아들 충녕대군을 왕위에 올리게 되는데 태종이 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조선의 왕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첫째를 제치고 세 번째 아들이 왕이 된 진짜 이유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국가에서 또 조선왕조의 원칙이라는 게 장자로 하여금 승계를 하게 한다. 그런데 태종은 명분을 또 되게 중시했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도 장자를 버리고 어린 아들을 세워서 이 신하들이 다른 왕자들을 해치고자 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장자 대신에 막내 아들 세워서 문제가 생긴 거지, 나는 그래서 정당방위로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형 방가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본인이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장자였던 방과를 왕으로 올리는 어떤 명분 쌓기는 상당히 신경을 썼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 그 태종이었던 만큼 네 명의 아들 중에 양녕, 효령, 충녕, 성령 중에 바로 이 양녕이 11살 되던 1404년에 공식적으로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양녕이 세자가 되는 과정에서 태종이 한 발언이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원자는 남보다 뛰어난 자질이 있다. 근데 여기는 아마 약간 립서비스 같고 본 뜻은 바로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양녕에 대해서 예의와 겸양을 알지 못하니 어찌 어진이와 친하겠으며 고훈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니 어찌 정치를 보필하겠는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상당히 그 세자로 책봉을 하면서도 좀 걱정스러워했던 태종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녕대군이 그래도 글씨는 잘 쓰지 않았느냐, 그래서 흉내문, 현판 또 양녕대군이 썼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일부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뛰어났지만 어쨌든 정치적 감각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라고 태종이 그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태종은 바로 이 세자 책봉 후에 그 요즘 표현을 하면 일타 강사들을 동원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최고의 그 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왕세자 교육을 담당을 하게 합니다. 자, 근데 우리 뭐 지금 또 이런 거 많이 증명되지만 일타 강사한테 배운다고 또 일타 학생이 되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양녕대군도 생각만큼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공부하기 싫어요, 일단. 그래서 태종이 어느 날 학습왕과 한번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좀 열받잖아요. 태종은 고려시대에 태조 이성계의 아들 중에 그 과거에 급제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자신은 강사들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과거의 학계인데 뭐 니는 그것도 못하냐, 이런 심정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자의 학습 진도가 잘 안 나가니까 세자 대신에 세자의 시중을 들던 내관들이 엄청 맞았다라는 그런 기록도 보여요. 내관들이 이제 처음에는 종아리를 맞았다가 한 달 뒤에는 볼기까지 맞게 되는, 맞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 한관들이. 그래서 너무 억울했는지 이게 왜 내 죄가 되느냐라고 항의까지 했을 정도로 이 양녕대군이 정말 공부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심각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태종이 내관뿐만 아니라 그 가르치는 일타 강사들까지 혼내겠다. 이거 참 정말 심각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태종이 무서운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게 막 혹독하게 아들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또 의외로
이 태종이 또 마음이 약한 그런 부분, 그 앞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약간 잘 울기도 하고 약간 그 좀 감성이 또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뭐 혹독하게 불러가지고 때리고 막 혼내고 이러지는 잘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고민 끝에 양녕대군이 14살이 되던 해에 혼인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미션도 부여합니다. 당시 명나라 황제에게 이제 신년 인사를 하러 가는 100여 명이 넘는 사신단을 이끌고 양녕대군이 책임자로 명나라를 가게 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 왕이 될 인물이니까 외교적 역량도 기르고 통솔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익혀봐라. 근데 이때도 보면 태조하고 태종 때의 상황하고 정말 대자보를 할까 이런 장면들이 반복이 되는데 태조하고 태종도 막 서로 붙잡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거 기억하시죠? 이때도 세자를 배웅하면서 태종이 눈물을 흘렸다. 세자 양녕대군은 요즘으로 치면 자리 배치 같은 거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걸 바꿔달라라고 할 정도로 좀 당당했던 모습도 보였고 비교적 큰 무리 없이 사행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태종도 좀 공부는 덜해도 괜찮아지려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양녕대군에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공부 안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나중에라도 좀 더 학습을 하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양녕대군이 여성들을 너무 또 좋아해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태종이 상당히 걱정을 하게 되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종도 크게 할 말은 없는 게 태종이 조선왕 중에 후궁이 제일 많았던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꼭 빼닮은 거야. 자기를 꼭 빼닮았는데 자기는 그래도 아들이 그러면 이거 싫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더더구나 이제 양녕대군이 관심을 가졌던 여자들이 기생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봉지련이라는 기생을 보고 뭐 요즘으로 치면 꽂힌 거죠. 그래서 봉지련을 세자궁에게까지 불러들여 가지고 태종이 알게 되고 화가 나서 봉지련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양녕대군이 자신이 좋아하는 그 봉지련 가뒀다고 단식 투쟁에 났습니다. 우리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이 자식이 밥 안 먹으면 그 성격 강했던 부모들도 확 그 기울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도 이 양녕대군이 이제 또 단식 투쟁의 원조쯤 되는데 이 태종 안 풀어줄 것 같죠? 양녕대군을 혼낼 것 같죠? 바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선물까지 줘요. 태종의 입장에서는 이 뭔가 혹독하게 야단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해주고 이러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정말 양녕대군의 기행은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세자궁에 개구멍 같은 걸 뚫어가지고 여자들을 막 출입시키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제 공부는 뭐 이때도 뭐 거의 뒷전이었어요. 그래놓고는 수업은 안 나가면서 활쏘기 하러 다니고 또 이 매사냥도 정말 좋아요. 우리 이것도 매사냥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매를 사냥하는 게 아니라 매를 이용해가지고 꽁 같은 걸 사냥하는 걸 우리가 매사냥이라 하는데 사실은 활쏘기 매사냥은 태종 전공이에요. 태종이 정말 매사냥을 좋아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래서 양녕대군뿐만 아니라 그렇게 또 우리 약간 모범생이었던 우리 세종대왕까지 매사냥하러 맨날 아버지가 가면 같이 따라갔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니까 결국 태종이 폭발하게 되는데요. 앞에 소개했듯이 봉지련이라는 기생 이외에도 소행, 칠점생, 초궁장 이런 여인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양녕대군이 우리 역사에 공을 세운 점이라면 기생들이 실명을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양녕대군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자를 불러가지고 너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너 말고도 다른 아들도 내가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경고지 뭐 특별하게 확 세자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양녕대군의 기행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세 번째 아들 충녕대군은 요즘으로 치면 긍정적인 요소들로 계속 점수를 쌓는 거예요. 충녕대군은 대군 시절부터도 되게 똑똑하고 뭐 인품도 훌륭했다라는 이런 인물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양녕도 이 충녕을 경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에서 만난 자리에서 충녕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고 태종이 동생인 충녕을 아주 칭찬하니까 양녕이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용맹하지는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충령을 조금 낮게 이렇게 보는. 그런데 이제 충령 또 항상 뭐 착하고 고분고분한 그런 모습만은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양녕대군 세자죠.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어떤가. 이제 딴 사람들 다 그냥 뭐 칭찬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옷 어디서 사셨어요? 막 이러고 막 있는데 충령이 딱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마음을 바로잡은 뒤에 용모를 닦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실록 기록에서 보면 충령이 양령의 어떤 잘못된 행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고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이런 모습이 세종이 뭔가 이제 양령의 대안으로 자신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그 견해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요 태종실록의 기록들은 다 세종 때 이렇게 편찬이 되면서 이미 왕자 시절부터 왕이 될 어떤 그 인품이라든가 판단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임을 강조하는 그런 기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그런데 양령이 이번엔 더 큰 사건이 터져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의 좀 양령이 가까이 했던 여인들은 봉지련이라든가 소행, 칠점생, 초공장 다 기생신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리라는 인물인데, 어리는 요즘으로 치면 유부녀예요. 불륜 관계.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인물이 고위관료의 첩하고 문제를 생기고 더 화가 난 거죠. 처음에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태종이 종묘에 가서 반성문,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신주를 모시는 공간이었고, 조선 유교 국가에서는 이 조상에 대한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예우가. 조상에게 이렇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비는 거는 최대의 어떤 반성이다. 근데 이때도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반성문이 세자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이 병기량이라는 인물이 대신 써줬다. 이걸 알면서도 태종이 이제 넘어가요. 어쨌든 반성문은 반성문이니까.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그 반성문 써놓고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반성문 할 때는 이제 제가 다시는 뭐 어리를 만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어리하고 또 관계를 맺었다가 결과적으로는 임신까지 하게 되니, 이게 이제 태종이 이때도 아까 울보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때도 웁니다. 태종의 입장에서 조상들한테 볼 면목이 없고, 그래서 다시 이제 경고를 주면서 세자한테 어리를 이제 떼어놓고 세자도 이제 세자궁 밖으로 못 나갔게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동생인 성령도 사망을 했는 그 시기에 또 활쏘기하러 나가는 거예요. 태종이 이 보고를 듣고는 정말 쟤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버지 태종을 더 화나게 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바로 이제 아버지 태종에게 사실은 반성문 형식의 글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반성문이 아니라 항의 표시예요. 핵심은 뭐냐 하면, 태종이 우리 조선의 역대 왕 중에 후궁이 제일 많았다는데 아버지도 여자 많고 가까이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인내의 인계점에 이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태종은 세자를 쫓아내는 상황을 초래했고, 태종도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에요. 대안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 양녕대군을 대신할 충령이라는 대안이 이제 서서히 성장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녕대군을 세자의 자리에서 쫓아낼 수 있었고, 이때도 역시 태종은 또 우십니다. 물론 속도 상했을 거예요. 속도 상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좀 여러 실록 기록 자료 같은 거 보면 이방원이 상당히 길방원의 이런 강한 이미지도 있지만, 또 의외로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여리고 약한, 또 정이 많아. 대표적으로 2차 왕자이란 때도 그 바로 위의 형 방간을 죽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 차례 정권에 도전하는 이런 인물들이라도 뭔가 이 자신과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이는 것보다는 그대로 이제 그 뭐 유배를 보내거나 이러면서 살려두는 장면에서는 실방원, 또 이면에는 정방원이랄까요? 정이 많은 또 방원, 뭐 이런 이미지도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세 번째 아들 충령이 대안으로 등장을 했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두 번째가 효령이면 효령한테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효령대군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에 보면 태종이 효령대군이 왕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효령은 너무 빙그레 웃기만 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너무 이제 결단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다라는 거예요. 왕의 제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효령대군 스스로도 왕이 될 그런 생각은 거의 없었어요. 효령대군은 조선시대 왕실 인물 중에 가장 불교에 십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왕조로 있을 때부터 불교 행사를 가장 지원을 많이 하고 뭐 불경 간행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지금 또 대표적으로 관악산 연주암에 가시면 그 옆에 효령각이라는 효령대군을 모신 사당이 있어요. 그리고 연주암이라는 절을 지을 때도 효령대군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저 종로 인사동 쪽에 가시면 원각사지 10층 석탑, 저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조성하는 데도 이 효령대군이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효령대군은 세종대왕보다 훨씬 오래 사세요. 91세까지. 그래서 저는 그 비결로 이 불교에 심취하다 보면 일단 채시 가죠. 그리고 절은 높은 산에 있잖아요. 이쪽 운동 많이 하잖아요. 절에 와 공기 좋은 데 가죠. 거기다가 부처님 믿으면 속 편하시죠. 그래서 91세까지 요즘으로 치면 이 웰빙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때 태종이 내세운 논리가 택현, 장자상속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는 현명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이미 박은이라든가 유정현 같은 측근 신하들한테 뭔가 그런 의도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제 양령을 폐하는 그런 전체 회의에서 신하들이 현명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경들의 뜻이 다 그러하니 이제 양령을 폐하고 충령을 후계자로 삼겠다. 1418년 6월의 일이었고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 속 최고의 선택 장면이 아닐까. 태종의 세종 후계자지만 그리고 더 또 의미 있는 것은 세자로 삼은 지 2달 만에 1418년 8월 10일에 스스로 상왕이 되면서 태종은 세종이라는 왕을 탄생시킵니다. 이 결과적으로 세종시대를 더욱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물러나겠다. 이때 실록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호랑이 등에 탄 지 18년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세종. 바로 너가 새롭고 정말 더 나은 조선의 역사를 만들라. 이런 메시지를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이 결과적으로 보면 태종이 양령을 세자로 삼은 것은 그 당시 어떤 장자상속이라는 원칙, 대의명분, 이제 기대도 걸어보았지만 워낙 기행을 일삼으면서 이제는 정말 적절한 판단을 해야 된다. 학문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양령을 대신한 그 대안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이 태종이 충령을 일컬을 때 정치의 대체를 잘 알고 있다. 저런 인물이라면 나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했고 그 태종의 기대에 걸맞게 우리 역사 속에 가장 정말 찬란한 우리 세종대왕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는 태종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